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오늘 하루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외국인 수급과 또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업 제도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법 사채와 악랄한 추심의 폐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이율 1,507%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8%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할 노후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죠. 연금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나눠서 준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관리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과 함께 건강을 저축할 수 있는 비결을 담은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융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비상계엄 사태로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됐던 그런 모습이었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열릴지도 아침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아침 7시 30분이 돼서 정상 개장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정상적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야간에 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뭐 환율이라든지 주식 선물이 굉장히 출렁였기 때문에 네. 오늘 정식 주식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면 상당히 좀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폭락 장세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충격파가 없었던 건 아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코스피는 1.44% 36포인트가 빠져서 2460선까지 밀려나게 되고요. 네. 코스닥은 좀 더 낙폭이 큽니다. 1.98% 13포인트가 하락해서 670선까지 후퇴하게 됐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하루인데 일단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엄이 일단 해제되기는 했지만 당분간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급상에서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추세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계엄 해제 후에도 당분간 뭐 전국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국내 증시에는 지속적인 불안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 원달러 환율도 출렁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1,4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새벽 사이에는 뭐 환율이 가장 먼저 치솟으면서 계엄 충격파를 가장 먼저 받았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10시 25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언하고 나서 한 10시 30분부터 이제 환율이 즉각 치솟기 시작을 했었고, 네. 뭐 군병력까지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기박하게 돌아가니까 자정쯤에는 1,440원 선까지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정도 환율 수준이 2022년 수준의 환율까지 올라간 겁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로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굉장히 달러가 초강세가 나타났던 그런 시기 수준의 환율이 이제 어제 새벽에 있었다. 오늘 새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새벽 1시에 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서 1,420원대로 내려와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낮 정규장에서도 이제 1,41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하나 짚어볼 거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인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더 강렬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가상화폐들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폭락하는 수준의 낙폭을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걸 보면 전날까지 한 1억 3천만 원대에서 개당 움직였던 가격이 순간적으로 8천만 원대까지
그랬다면서요. 네, 추락하는 순간적으로 거의 40%가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그만큼 충격파가 컸다는 뜻이고요. 지금은 뭐 다 회복한 걸 넘어서 오히려 어제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1억 5천만 원 선까지 지금 올랐으니까요. 그래요? 네. 자, 금융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였죠. 그 시장에 받을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한 네. 긴급 안전 조치도 발표했었고요. 네, 일단 어제 밤에 11시 한 40분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이 자리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여서 시장에 메시지를 냈죠.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든 가용한 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9시에 임시금융통합위원회를 또 열었습니다. 시장 안정조치를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이제 채권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시장에 단기 자금을 좀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네. RP 매입을 시작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금융기관의 채권을 이제 나중에 환매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네, 하느니 이제 사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그런 특수채까지 이제 다 그 확대가 되고요. 은행, 증권사 이런 것들로 매입 기관도 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예외 없이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단기 유동성 공급이 좀 시장에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 채권 시장의 가격 변동이 출렁이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시장 불안 해소 조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나중에 또 환율이 급변동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하나 관건은 이제 금리 부분이었어요. 네. 일단 오늘 열린 임시금통위에서는 금리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조치만 밝혔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충분히 얼마나 공급하겠냐라는 건데 여기서 하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한 만큼 모두 공급하겠다. 이건 사실 무제한으로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유동성 조치 여기에 좀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했는데 일단 주식시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채권 시장에도 투입할 수 있는 4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 또 회사채나 CP 매입 프로그램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조금 전에 발표된 거긴 한데 내각 경제수장이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뭐 국무위원 전원이 오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죠. 앞선 또 이제 대통령실 전원, 실장 전원, 수석비서관 전원이 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국 혼란이 당분간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일단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지금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악재를 만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과 매만시장이 1차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사실 채권시장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채권은 특히 이제 국가 대외 신인도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엄 같은 것들이 이제 일단은 발동됐다라는 것만으로 봐도 해외에서는 이거를 정치 리스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런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나 한국 그 경제 주체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매각할 가능성. 이렇게 되면 결국 자본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됐고 이게 채권 시장이 이제 과거 레고랜드 사태 때가 기억나시겠지만 급작스러운 신용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그 2차, 3차 파장이 주식과 환율에도 도미노처럼 또 다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자본 조달 비용이 또 비싸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까지도 악영향이 가해지게 되죠. 대외 신도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40여 년 전에 당시와 지금 비교하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거의 그 개방 경제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주요국 정부 비롯해서 해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에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원금은 수십만 원이었는데 이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원리금이 1,000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사채업자들이 1분에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 사채의 피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가 그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자,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이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의 최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불법 사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질 때 그렇죠. 네. 이 문제가 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고금리 이제 고물가가 지속이 돼 왔죠. 물론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이제 두 차례 이제 인하를 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계청의 이제 물가 상승률 통계에 따르면 사실 네.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2%대 그리고 또 이제 2%대에서 또 이제 좀 내림세로 또 이렇게 네네. 지금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간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됐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한 그런 이제 가계나 소비자들의 경우에서는 상대적 공경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대출 시장을 통해서 긴급한 생계비 마련 등의 그런 자금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하지만 이제 그게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 충분히 그 대출이 충족이 되면 좋은데 이 대출 시장도 여러 가지 그런 관련 규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은행 대출 시장과는 달리 이제 대부업 대출 시장의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이제 신용도도 취약한 그런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네. 이용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대부업체들도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네. 사실 고비용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최고 금리를 이제 연 20%로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업체의 경우. 네. 이런 등등의 이제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이러한 신용 공급을 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자금 수요는 상당히 절박하고 네. 이런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는 대출 받을 길이 없고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불법사 금융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에 놓이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되겠습니다. 대부업 하면은 이미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여전히 좋지 않다는 느낌은 좀 들지만 그렇죠. 대부업이 있고 또 사채가 있고 불법 사금융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채 불법 사금융하고 대부업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 아닌가요? 이제 대부업은 지금 현재 대부업법이라고는 이제 법을 통해서 네. 이제 금전을 대출해주는 업무와
그다음에 그 대부 채권 추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채권 추심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두 가지 업무를 네. 이 대부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업이라는 것은 이제 법상 네. 그 해당 업무가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 대부업이라는 시장이 나타나기 전에 사실은 이제 뭐 사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사금융 시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대부업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업이 네. 법에서 인정이 되고 그런데 대부업 네. 시장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런 어떤 대부업을 하는 이제 그 등록 대부업체를 네. 또 시장에서 그런 자금 공급자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그 등록을 받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어떤 이제 제도권 밖에서 예. 이제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사채 또는 이제 네. 뭐 사금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대부나 대출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자체 관할 지자체장 네.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등록. 이게 법상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을 이런 업을 사실상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채나 사금융 하면서도 사실 이제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종전에는 이것을 통상 그냥 뭐 미등록 대부업이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통칭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어떤 불법적인 사금융하고의 그런 구분이 모호해지는 네, 게 경계가 있었습니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만 상당히 나빠져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일반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이런 뭐 재기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뭐 업무에도 좀 이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등록 그 법에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불법적인 사금융이다. 네. 불법 사금융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 하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법정 최고 금리에 따라서 그렇죠. 예. 연 20%죠. 그렇습니다. 금리 현재는-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불법 사금융이 만약에 네. 아까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네. 경우에 네. 20%를 안 받아요. 그럼 그래도 불법인가요? 일단 등록은 이 법상 해야 의무사항이기 되니까. 때문에 그것을 네. 하지 않으면 일단 그 자체로서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네. 법정 최고 금리 지키지 않고 네. 그다음에 악성 불법 추심한다. 그럼 다 그렇죠. 불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아까 그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하니까 네. 이게 대부업자 연결시켜서 대부업 자체도 더 나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효과가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즘 이제 아무래도 그 대출 시장이 많이 좀 조여졌다는 그런 느낌을 네. 저신용자,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 분들 말고 중산층들도 많이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민의 마지막 어떤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신용대출을 이제 이렇게 대부업에서도 줄이다 보니까 네, 네. 거기서도 거절을 당해서 다른 시장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출 시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신용도가 높은 이제 그런 이제 대출 수요자의 경우에는 뭐 은행을 이제 은행 대출 시장을 보통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이외의 금융권을 우리가 이제 보통 제2금융권으로 네, 얘기하는데 네.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금융, 그다음에 또 여신 전문 금융기관 등의 그런 여신 대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부업의 이 대부 시장은 사실상 이 제도권에서는 가장 그 변경에 네.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을 벗어나면 그야말로 이제 이 사금융, 불법적인 사금융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장인데 네. 사실상 이 시장에서 이 대출이라든가 어떤 시장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대출 신용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네. 결국 이 시장에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제 그런 대출 수요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그런 피해를 이제 입게 되는 네.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불법 그 사금융, 불법 사채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그 이자율이요. 이 불법 사채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그 이자율이요. 이게 뭐 상상을 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초고금리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은행의 이제 그 대출 금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연 20% 상당히 이제 비싼 금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시장 이제 대부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신용도가 취약한 그런 대출 수요자가 자금을 이제 그 대출받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가 좀 높게 요구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출 공급자인 그 대부업체의 경우도 네. 상당히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뭐 관리 비용, 그 네. 원가를 따지자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뭐 연체나 어떤 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서 네. 또 대손 상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을 또 좀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관리 비용, 마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상 원가 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게 이제 그 결정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상당히 20%보다 더 높게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20%라는 규제 하에서는 대출 공급을 지금 이제 그 충분히 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운 겁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대부금융 시장의 그 신용대출이 전체 대출의 한 뭐 80%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대출을 하면 주로 80% 이상이니까 주로 이제 신용대출을 취급했던 거죠. 10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면 네.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뭐 한 35,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네. 신용대출이 아주 상당히 예.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왜 신용대출이 줄어들었을까 하면은 바로 이제 그 20%라는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서 네. 이 원가 금리를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마진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용대출을 축소하게 되고 그 자리를 이제 그 담보대출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 이제 보통 소액의 그런 신용대출이 필요로 한 이제 그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자들의 담보를 제공할 수 경우에는 없는 분들. 그렇죠. 이제 네. 이 시장을 뭐 거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 20% 금리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네.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대표 금리라고 하면 이제 여러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마다 금리는 다르게 되지만 그 대표적인 금리가 항상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하거든요. 네. 우리가 대출에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라든지 고정금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금리는 항상 고정적일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렇게 그 최고금리를 일정한 그 20%라는 것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네. 경제 상황의 변화에 이게 좀 이게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네.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보통 학계에서는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제도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시장 있는데 어떤 실제 금리와 뭐 그렇죠.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좀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그렇죠. 있는 예. 뭐 여지를 열어놓자 그렇죠. 이런 예. 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충분히 좀 검토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그런 이제 논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법정 최고금리는 20%지만 지금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보고되기로는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초고금리 네. 5,000% 아니, 또 어떻게- 많게는 뭐 1%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어서 예.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이제 금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적은 금액을 대출을 해줘도 사실 거기서 연체가 일어나면 네. 이 못 갚은 연체 금액을 다시 원금에 가산해서 그 원금에 또 이자를 또 하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부당한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 아주 그야말로 초고금리를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원리금이 예. 늘어나 버린 그렇죠.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갚을 수 없는 그건 그런 정말 악순환에 빠질 절망이고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네, 그 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건데 네. 그런 이자율도 이자율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불법 채권 추심 이것도 네. 아주 심각한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불법 채권 추심도 사실 이제 올 10월부터는 이제 그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돼서 네. 좀 이제 관련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채권 추심들은 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아까 그런 초고금리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을
그런 상한 불능 상태에 그 이제 놓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갖 그런 강요와 이제 협박으로 이게 그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일삼아서 네. 상당히 뭐 그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네. 야기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하는 예.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슬픈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채나 불법 추심 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뭐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도 나오고 네. 사실 왜 저런 거를 쓸까 하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어때요? 그렇죠.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 가게나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그 경제 공경 상황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네. 최근에 해보면 이제 상당수의 그런 이제 취약계층의 이제 그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단순히 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요. 그 긴급한 어떤 그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자금을 이렇게 수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의 용도가 그렇게 긴급한 어떤 그 생계비 용도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대출이 쉽게 포기되지가 않고 네. 어떻게든 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당장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서 뭐 정책금융이 또 지원되고 있지만 사실 그 재원에도 한계가 있고 네. 이 제도권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 또 이런 그 불법 그 사금융업자들이 네. 이제 온갖 그런 이제 불법적인 광고나 이런 걸로 현혹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유인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불법 사금융 피해에 빠져드는 이런 그 취약계층의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사채 솔루션 이래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면 네. 뭔가 사채를 좀 잘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렇죠. 찾았는데 네. 거기서 또 2차 피해를 입고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좀 어려움에 놓인 그러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뭔가 좀 어떤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또 때로는 이게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 그 어떤 공적인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수법들을 동원해서 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네. 여기 이제 그 빠져들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대출을 신청한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대출을 신청한 104만 7천 명 가운데 69%인 72만 7천 명이 대출 승인을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대부업체에. 그렇죠.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네. 대부업체까지 가는 경우는 친인척이든 친구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거기까지 그렇죠. 문을 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네. 제도권에서는 가장 마지막 보루인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이 자금 수요가 해결이 안 되면 그 긴급한 자금 수요로 인해서 이 포기는 못하고 네. 이제 그 불법 사금융을 네. 이용하게 어떻게든 되는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감당을 못하는 그렇게 상황이 됩니다. 예,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어제 국회에서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그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 지금 그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고요. 예, 예. 어제 그 이제 그 개정안 그 법안이 네.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야 간에 이건 뭐 이견이 없고 그렇죠. 이제 신속하게 이거 처리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서 네. 사실 아마 그 연내에 네.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아마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 심사 거쳐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텐데 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그렇습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 걸쳐서 뭐 8,500여 개의 그 상당히 많은 이제 대부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진입 요건이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 그 대부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충분히 어떤 그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이 업체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법망을 좀 피해 가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금융을 넘나드는 그런 이제 이제 대부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등록 요건을 좀 강화를 해서 네. 아무래도 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공급자들 중심으로 좀 시장을 재편하자.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3억 원이 있어야 네. 이제 그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 종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이제 1,00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것도 1억으로 지금 상향을 했고요. 자기 자본금 요건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0만 원이면 이제 예. 대부업 시작하고 고금리를 받아서 계속 굴려 그렇죠.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많은 이제 좀 허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네. 이렇게 그 등록을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네. 뭐 1인이 어떤 개인이 여러 개의 그 업체를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그 자기자본 욕구를 강화하더라도 혹시 이제 가장납입 등의 형태로 가장납입이라는 것은 실제 자본금이 없으면서 있는 척 이렇게 꾸미는 돈을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런 어떤 좀 또 불법 행위가 있을까봐 네. 또 염려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차피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준수 여부를 잘 또 모니터링하고 네. 이제 규제를 하면 이제 될 것으로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처벌 수위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징역 뭐 이제 5년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5년 이하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10년 이하 그다음에 또 이제 5억 벌금 원으로 5억. 대폭 네.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간에는 이제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뭐 이렇게 법에도 정했기 때문에 네. 네. 대부업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데 그런 이제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 등록 대부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그냥 일괄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통칭하도록 그렇게 이제 용어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대부업을 이용할 때 이 불법 사금융과 정상적인 이제 등록 업체랑 좀 더 구분을 좀 더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 생활금융으로 바꾸자는 건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업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나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이참에 좀 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명칭을 부여하고 또 이제 그 명칭에 따라서 좀 더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 그 영업행위에 대한 그런 준수해야 될 요건들을 좀 강화하면서 네. 이 시장을 좀 더 정상적으로 이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이 시장을 좀 재편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보시면서 어떻게 좀 어떤 점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한 물론 번에 이제 다 첫수를 배부를 수는 그렇죠. 없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뭐 이제 이런 그 시장이나 이제 또 이제 취약계층의 또 서민 규모를 좀 연구하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물론 일부 이번에 개정안에 좀 반영이 돼서 이제 다양스럽게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등록 요건을 강화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그 불법 사금융하고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제 대부업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지금 한 50~60%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기준에서. 줄어들면 또 오히려 그러면 또 대출을 못 받는 이제 수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규제가 이제 강화되는 측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뭐 바람직하고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이 소외 금융 소외를 겪게 되는 네.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 있을 걸로 좀 우려가 되니 또 한편으로는 좀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요. 이 시장에서 좀 더 낮은 그러한 그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 정책들을 함께 제대로 잘하고 있는 공급자라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그 규제가 아니라 이제 최고금리 규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저절로 그냥 형성되는 금리 자체가 아까 딱 20%를 그렇죠.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낮아지는 수준으로 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20% 아니라 좀 열어놓으면 또 그게 네.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 활성화 정책을 하면 이제 경제 뭐 이론적으로 공급이 활성화되면 네. 이 공급이 확대가 됨으로써 네.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비용이 가능성이 열리게 줄어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것은 장기적으로 좀 추진할 과제이긴 하지만 네. 그런 좀 방향성을 갖고 한번 좀 정책이나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도 이 방송 듣는 분 중에도 정말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선은 이제 아무리 이제 또 절박한 자금 수요라 하더라도 이제 이제 불법적인 그런 어떤 사금융 업자들을 좀 잘 식별을 해서 좀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좀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용을 해서 피해를 겪는다면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경찰청 네. 이렇게 그 신고를 해서 어떤 그런 그 제도적인 그 조력을 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그 채무자로 불법 채권 주심이나 이런 게 시달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그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 네. 이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찾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그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불법 채권 추심이라든지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를 겪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어떤 채무자라는 인식 그리고 네. 또 어떤 뭐 폭행이나 이런 온갖 강요와 협박에 시달리다 보면 사실 그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 법과 제도 속에서 이런 그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불법 채권 주심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또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어떤 그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어떤 뭐 법률구조공단 이런 그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고도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증거 다 남겨놓으시고 그렇죠. 문을 그런 두드려 도움을 보시고. 받아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한 그런 독촉 전화도 보통 네. 이제 녹취를 하면 다 증거 자료로 남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좀 신고 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이신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맞이할 노후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노년의 건강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를 다룬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노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뭐 자식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이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건강 리스크가 많은데 오늘 이와 관련한 책 소개해 주신다고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예. 네. 이 책을 쓰신 분은 그 세계적인 장수 관련 연구소인 도쿄 건강 장수 의료 센터라고 있거든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연구부장을 연임했던 김원경 박사가 쓴 책인데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고령화가 한 2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도에는 우리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드디어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해요. 연금보다 근육이다. 네. 그다음 적은. 적은? 예, 저축이죠. 근육을 저축하자. 아하, 네. 이런 표현이 유행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990년도 말부터 2000년도 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쯤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정도 고령화가 일본보다 늦게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비슷한 시기에 고령자 낙상 골절이 큰 사회 문제로 그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영경 박사가 당시에 이제 낙상 예방 그 교육을 하면서 그 요실금과 보행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근감소증과 허약, 노쇠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령자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 책의 저자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1,300명을 모집해서 10년 동안 그들 추적 관찰해서 네. 계속 운동을 시켰더니 이들의 나이가 신체 나이가 10년이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들이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근력을 유지하고 네. 화장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필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노인 근력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예. 그 전에 보면은 이제 할아버님 이런 분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다리에 힘 빠지면 끝이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근력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이제 그 고령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5대 노년 증후군을 꼽았다면서요, 예. 저자가. 어떤 예. 건가요? 5대 노년 증후군이? 첫 번째는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낙상, 아이고, 네. 예, 요실금, 네. 보행장애, 근감소증. 네. 근감소증은 현재 정식으로 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옛날엔 그냥 나이 들면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는 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허약 노쇠죠. 그래서 이런 증상의 원인들 중에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관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근력 저하. 아, 여기서 이제 노쇠 같은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노쇠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허약해지면 활동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노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사라지면서 고립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럼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외로움이 있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독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로움도 현대 하나의 병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울증 같은 것도 많고 수면 장애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자가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5대 노년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저도 건강검진 받지만 건강검진 받고 나서 뭐 콜레스테롤이나 간이나 수치 올라가면은 막 고장났다고 생각하는데 건강검진 가기 전부터 겁나요, 저는. 예, 이게 사실은 그건 중장년층의 개념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아. 그런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은 있는데 고령 단계로 넘어가면 네. 70대로 가게 되면 그런 만성 질환 한두 개는 다 있다. 하기야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를 중장년층에는 건강의 척도로 쓸 수 있지만 네. 고령자들에게는 그거를 건강의 척도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네.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은 질병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근력과 보행 네. 능력, 걷는 능력 네. 이런 것이 있으면 건강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고 뭐 갑상선 당뇨병, 예, 질환, 당뇨, 예, 뭐 그쵸. 이상 지질혈증 이런 약을 한두 알씩 다 드셔도 예. 그 자체가 고령자는 큰 병이라기보다는 그쵸. 갖고 가야 되는데 스스로 일상생활 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 그게 건강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자의 건강은 그건 그 개념,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예. 고령자가 이제 그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려면은 접근이 또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중장년까지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관리 같은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상생활의 자립에 필요한 근력, 네. 보행 기능 향상을 시키는데 초점을 더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걷기가 그러니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예. 보면 이렇게 동네 공원 같은데 좀 네. 걷기 좋은 데는 걷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연세 드신 분들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산 받고도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요? 예, 그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네. 걷기 운동 많이 하세요. 저도 네. 가끔 걷는데 또 재미난 것 중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조사를 한 거죠. 네. 일본에서 가장 많이 걷는 곳이 아이치현 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네. 가장 많이 걷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이 노화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추적 관찰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어떻게요? 그럼 6년 동안 걷기 운동을 했었는데 네. 손에 쥐는 힘, 악력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네. 잘 떨어뜨려요. 나이 들어갈수록. 근데 진짜 이 손 악귀 힘이 센 사람이 오래 산다는 네, 말을 맞습니다. 하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 악력이 한 11% 떨어졌어요. 누가요? 6년 동안 걷기 운동을 아, 했는데.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네, 네. 그다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고 그러면 등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 근력은 25%나 줄어들었어요. 아. 걷기 운동만 하는 사람들. 걷기 운동을 했는데도. 예. 네. 그다음에
수직뛰기 이렇게 계단 이렇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수직뛰기 능력도 20%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심폐 기능도 상승한 게 아니라 12% 하락했어요. 늘 걷는데도. 그래서 이 결과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되는 이제 거죠? 뭐냐면 열심히 걷기만 해도 건강해질 거라는 사회적 믿음이 깨졌고 그래서 다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자가 이제 이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5세에서 79세의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건강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네. 이들이 10년보다 아래인 10년 전에 65세, 69세 정도 나이. 그러니까 10년 정도 쉽게 생각하면 더 젊어진 거예요. 네. 신체 능력 자체가. 네. 그래서 그만큼 근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근육 태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근력 운동 외에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 책에는 네.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그 화면이랑 그 그림이랑 같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그 또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이타마현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뭐 신도시 정도 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이 노년 허약과 네. 요양원에 있는 노인 숫자가 가장 적은 지역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들 지역의 그런 공통점이 뭘까? 이들이 생활하는 습관에. 그래서 저자가 이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 산책을 하는데 혼자보다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게 좋다. 반려견하고 산책하면은요. 네. 자꾸 여기저기 가니까 제대로 네. 못 걷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보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걔가 강아지가 뛰면 같이 뛰어야 되고 걔가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걷기만 하게 되면 계속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 네. 쓰는 근육이 정해져 있는데 아, 계속 가야지 좀 이렇게 되는데 여기저기 가다 쉬다 이러면 운동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인터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 가다가 멈추고 또 빨리 가다가 멈추고 이게 인터벌 운동이잖아요. 네. 인터벌 운동이 자동으로 되고 아. 그다음에 또 그 강아지 똥을 치워야 되잖아요. 분변. 똥을 치고 아니면 내가 쪼그려 앉으면서 약간 스쿼트처럼 네. 다리 근육을 쓰게 되고. 얼마나 힘든데요. 네. 딱 그러니까 뭐냐면은 혼자 걷는 것보다 반려견과 같이 걸으면 여러 가지 몸의 근육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도 해요. 반려견도 말도 맞아요. 걸어요. 네. 근데 그게 딱 하고 있으면 저자가 반려견과 대화를 하잖아요. 야 그만 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쟤하고 인사 좀 해. 이런 것도 예, 하고. 그래서 그렇죠. 네. 이 반려견과 같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뭐 일본의 경험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나라도 다른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도 적고 아. 우울감도 줄어든다는 게 나왔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상적으로 운동을 즐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이타마현 같은 경우에는 공원 운동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일본은 사회 운동 이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일본 야구 선수만 하더라도 야구팀이 1,300개 있거든요. 고등학교 야구팀. 아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의 뭐 우리 학교마다 있는 건가요? 한국계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만약에 일본 고시행 대회에 본선에만 진출하면 평생 동안 그 지역의 명사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활 체력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시설이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있죠.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네.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전거를 많이 탄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타마현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오래 사시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뭐냐면 네. 저분은 매일 손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앞에 텃밭 나가서 예. 뭐라도 자꾸 하고 예, 맞습니다. 식사도 손수 챙겨 드시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 저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계속 뭔가 몸을 쓰시는 게 예. 건강해지는 예, 맞습니다. 지름길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뭐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 약간 부끄러웠는데 주말에 이제 딱 되면은 소파가 제일 좋은 친구잖아요. 딱 붙어서 딱 붙어서 이제 근데 저자가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소파 같은 데 앉아 있어도 네. 누워 있지 말고 앉아서 보면서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광고 나오는 시기에 다리 앞으로 뻗어가지고 발끝을 몸쪽으로 딱 당기면 이 앞에 대퇴사두근 이 허벅지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습관을 자꾸 좀씩 바꿔서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귀찮으니까 네. 소파에 눕고 그다음에 내 가슴팍에 대한 좋아하는 쿠션 쿠션 하나 놓고 키 자리 딱 끼고 잡아가지고 물화일체가 딱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TV 이렇게 딱 보는데 네. 저자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소하게라도 끊임없이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하게 되면 네. 이것이 뭐냐면 노년도 노후의 생활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산이고 예. 자신감이고 예. 사실 우리가 연금 받기 위해서 돈 저축 많이 하는데 네. 병원비로 나가면은 진짜 그쵸.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연금보다 맞습니다.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병원비가 75세 이후에 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쓰기 때문에 네. 특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이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